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늘 건물과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야모부동산의 기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물 전체적인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하거나 또 팔거나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늘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거나 실전에 나가보면 더욱더 고민스럽게 만들죠. 고민스럽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적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앞전 방송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평소 건물의 매물 물건을 별로 소개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관광 지역에 인천의 관광 지역에 나와 있는 현금 10억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월세는 500만 원의 수입이 나는 대지가 140평이 좀 안 되고, 그리고 건물은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철골조로 지어져서 굉장히 관리도 용이한 그런 건물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실제로는 건물이 21억에서 22억 정도 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이제 대출이 껴 있고 또 보증금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이 필요한 게 한 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월세는 한 500 정도 수입이 되는데, 실제 그런 건물이 풀로 내가 내 돈을 다 써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월세는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까지도 넘볼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정합니다.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건물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그 서두에 앵커님이 그 아파트가 이제 많이 집중됐다가 아파트에서 눈이 좀 이렇게 건물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전 방송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건물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그리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토지 시장은 아시다시피 워낙에 장시간 묶여 있어야 하는 관계로 토지 시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택 시장은 반면에 대중화돼 있고 그리고 수치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KB 같은 은행에서 KB에서 그 건물의 평가를, 시세 평가들을 다 주택의 시세 평가를 해놨어요. 보편적으로는 아파트에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시장은 접근하기도 쉽고 내가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언론이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오른다, 뭐 내린다 이럴 때 내가 과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그것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가 사야 될지 언제가 팔아야 될지를. 그저 다들 의견이 분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좋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타워팰리스 예를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에 타워팰리스가 꼭지를 찍었어요. 2000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입주하고 그랬는데 2000년에 미분양이 떨어지고 그러던 것이 6년 사이에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을 했죠. 당시 57평 메인 평형이 5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5억 7천만 원이 미분양이 난 거예요. 57평짜리가. 그래서 미분양 난 그거를
당시 이제 그 주관사였던 그 삼성에서는 삼성의 많은 그 임직원들이 구입을 하게 됐죠. 이제 회사 살리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팔고 다 떠났어요. 팔고. 그런데 이 부동산의 또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 부동산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이 원하는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이다. 그럼 선생님 가리키는 교육자가 필요한 코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 아니면 또 예술인 이렇게 이제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이 요구하는 코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요구하는 코드는 뭐냐? 부동산이 요구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요구하는 코드는 부동산업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든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든 좀 진드근해야 돼요. 좀 진드근해야 됩니다. 남들 뛴다고 막 뛰어서도 안 되고요. 남들 또 도망간다고 막 도망가서도 안 되고 좀 진드근해야 됩니다.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삼성의 창업주이셨던 이병철 그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제 삼성에서 그 회고록을 두터운 회고록을 썼어요. 거기에 제가 오래전에 본 글인데 이병철 회장한테 생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물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진드근한 겁니다. 진드근한 거. 물론 이제 삼성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의 코드는 가벼우면은 안 돼요. 가벼우면. 이게 좀 진드근하고 묵직하고 이렇게 그래야 돼요. 물론 시장이 변화하는 거를 느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시장이 변화하는 거를 느끼긴 하되 맞추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맞추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모든 직업이 있듯이 필요한 어떤 게 있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코드가 있는데 진드근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그 마치 진짜 뭐 그 가마솥에 그 끓는 물처럼 굉장히 뜨겁게 보이고 그렇지만 이런 때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도 참고로 하셔서 턴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턴이라고 그러면 토지와 주택시장 그리고 상업용 시장 이 세 가지의 시장에서 토지의 시장이 주택으로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주택의 시장이 상업용으로 바뀌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사실은 주택시장에서 상업용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 당시 5억 7천에도 분양이 안 됐던 타워의 메인평형 57평이 25억에서 30억이 갔는데 그거를 팔고 상업용 시장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2008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죠. 와서 이 2008년에 전부 다 휘청거리다가 그것이 2009년, 2010년 이렇게 조정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정확하게는 2018년 이때 주택시장이 정말 아주 깨끗하게 안타를 치고 나옵니다. 이 안타를 쳤다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바라던 사람들은 안타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앞서 2006년이라는 거는 사실은 꼭지였던 거죠. 꼭지였습니다. 이때 이 상업용 건물의 땅값, 강남의 가로수길도 그렇고 꼭지였던 거죠.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택은 꼭지였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다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동산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든 토지를 선택을 하든 주택을 선택을 하든 상업용을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시간과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과 시기를 놓치면 주식만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도 둔해 보이지만 한번 오르거나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내가 실거주를 하든 내가 투자를 하고 싶든 아니면 월세를 놓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쓰든지 월세를 놓든지 투자로 묻어두든지 부동산의 매입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하든지 간에 매수든 매도든 시간의 손실과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많은 정보를 1시간 동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시간과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부동산 흐름이 턴해가는 바뀌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도 굉장히 강력한 강공 규제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다들 보시니까 충분히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강공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 이거와 별개로 이미 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부동산은 오른다? 이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필요한 거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 제가 지난주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사무실에서 여담인데 늘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무실을 들어갔더니 이제 사무실의 직원이 무슨 쪽 메모지를 하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메모지에 강남의 어느 주택의 번지와 함께 이제 파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땅이 한 100평쯤 되고 100평쯤 되고 그리고 이제 번지가 있고 안에 뭐 층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집을 다 비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가 쓰여 있어요. 매매가 쓰여 있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는데 척 봐도 주인이 적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 주택은 일종 주택입니다. 일종 주택. 일종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일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건축을 할 경우에만 그래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는 80%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 사서 주택으로 쓰든지 아니면 건물 사서 건물로 쓰든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 정도가 많아야 그게 이제 건축, 신축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거는 그대로 쓸 수 없는 신축 시장으로 가야 돼. 신축 시장의 수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분들은 이 물건을 직접 들고 온 거예요. 제 사무실에. 직접 들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싸요. 많이 싸. 많이 싼데 이걸 팔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이 싼데 팔 길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알려져야 팔잖아요. 알려져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싸도 안 팔리는 거죠. 싸도.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이 주택이 아파트였으면 빨리 팔렸겠죠. 내놓으면 공개적으로 광고가 되니까. 근데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 광고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상업용 건물 시장은 또 달라요. 상업용 건물 시장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매수와 매도의 비율을 보면 매수가 2, 매수가 8, 매도가 2 정도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겠냐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저금리를 방증해 주는 겁니다. 저금리.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외환 보유고도 늘고 여러 가지 늘고 있지만 저금리를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와 함께 연동해서 상승해 나간다. 혼자 막 아파트처럼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 단독주택을 팔아달라고 내놓고 간 그 물건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싼 물건이지만 시장에서 뭐 그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물건을 팔면 그분들은 제 그냥 추측인데 아마도 상업용 시장으로 갈 거예요. 상업용 시장으로 가서 적당한 건물을 융자를 안고 뭐 한 60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사서 아마도 세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장년층들이시니까 그렇게 아마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을 돌아가서 하면 어찌됐든 토지와 주택시장, 상업용 시장이 있는데 토지의 주 시장은 70년대까지였습니다. 토지의 주 시장은. 주택의 시장은 늘 연고성세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파트와 재건축 시장 구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장들은 늘 한 10년 단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60년대와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2021년이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토지의 시장이에요. 이때는 돈들이 다 없는데 어떻게 토지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는 것도 없지만 건물도 없고 아파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60년대에서 70년 초반까지는 돈이 있는 자본가들이 토지를 사놓는 거죠.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의 주 메인 아이템이 토지인 겁니다. 80, 90년대, 70년대 중반부터 8, 90년대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시장입니다. 아파트와 재건축의 시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지고 경제가 늘어나고 건물도 많아지고 하면서 결국 이런 큰 패러다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돈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랬던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에 재개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정말 강북, 강남 재개발이 엄청 많았죠.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상업용 시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상업용 시장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갔다가 아니라 상업용 시장이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시대가 부동산에서는 상업용 시장이 대세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는 계속 올라갔다 섰다 올라갔다 섰다를 한 일정 기간 적어도 뭐 한 10년 정도 한 7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그 주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매매 기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바뀌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매매를 할 때 건물을 팔려고 내놓으면 이게 보유 기간이 이게 보통 15년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매도하려고 내놓으면 이게 한 2년에서 3년 걸려요. 매도하려고 내놓으면. 그러니까 건물주들도 파는 게 답답한 거죠. 파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언제 답답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매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 큰 틀을 얘기하려고 이제 합니다. 이 매수도 살려고 하면 2, 3년 걸렸어요. 2, 3년. 산다고 마음 먹고 한 2, 3년 걸려요. 파는 사람도 2, 3년 걸리고 보유는 한 10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이렇게 기간이 길었습니다. 기간이 길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2, 3개월이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2, 3개월밖에 안 걸릴까?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죠. 10년, 15년 전에는 중년층 컴퓨터 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물을 사려면 중년층이 사야 되는데 청년층이 살 리는 없고요. 중년층이 컴퓨터도 잘 못하는 데다가 그렇게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지도 않으니까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빠르게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그 웹사이트에서 다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냐? 서류적인 정보, 하자 정보 이런 거죠. 평가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사이클이 바뀌었다. 매도하는 사이클도 2, 3년에서 2, 3개월, 매수하는 사이클도 2, 3년, 2, 3개월로 바뀌었다. 기본적인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 보유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를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유를 하는데 15년을 보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갔고 상업용 시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이 기본, 15년, 보통 20년도 보유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3년 보유가 기본적인 기간입니다. 3년을 보유하면 이미 세금도 기본 세율로 바뀌고 정확히 2년이 넘어서죠. 그리고 3년을 보유하면 그만큼 시장이 물가도 건물도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3년을 보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2년만 지나면 건물을 팔으라고. 만약에 전화가 안 온다. 나보고 건물 팔으라고. 그럼 내가 건물을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산 거죠. 위치가 좋은 곳에 사야 됩니다. 위치가 좋다는 거는 뭐 강남만 위치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곳에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면 유동인구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현재는 보유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다. 대신에 방금 얘기 드렸는데 그런 위치의 건물을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는 이런 그 기간이 줄었다. 2, 3년에서 3개월로 줄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이 매수 매도 그 사이클이 이렇게 짧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가 건물을 사려고 하든 팔려고 하든 굉장히 내 액션이 정확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제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건물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또 팔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팔려고 해야지. 이걸 한번 팔아볼까? 이러면 그냥 6개월 지나가 버리고 1년 지나가요. 이걸 내가 사볼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동산 투자에서 시기와 시간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거보다 큰 게 없어요. 내가 건물을 1년 전에 안 팔아가지고 지금 뭐 훨씬 이익을 봤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그 건물을 팔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떡 사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 건물을 팔고 반드시 어떤 투자를 또 하실 거였을 거라고. 열에 한 8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안 팔고 있는 동안에 다른 건물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과 시기의 손실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시장에서 2, 3년이 3개월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이 평가라는 부분을 제가 평가가 굉장히 생뚱맞게 웬 평가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살 때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할 겁니다. 물론 현장 가서 보시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보실 겁니다. 서류는 서류는 동네 부동산에 가셔서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가시면 서류는 다 처리해 줍니다. 등기부 봐드리고 건축물 대장 봐드리고 이렇게 봐드려요. 그럼 현장은 가보시면 자, 차도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현장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현재 평가가 있고 미래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곧 시세인 거죠, 시세. 근데 상업용 건물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KB를 보면 탁 나와요. 이게 얼마인지. 근데 이 상업용 건물은 백인 백색, 100개 100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100개의 건물이 100가지 색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백인 백색 천인 천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세 평가를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파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고 매수도 매도도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는 결국에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거죠.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죽기 전에 뭐 가장 하고 싶은 뭐가 있다 그러면 다들 대부분의 얘기가 뭐 그때 그걸 하고 싶었는데 라는, 뭐 그때 이거를 했을 걸, 뭐 사랑을 하든 뭐를 하든 그때 이 시기를 놓친다는 게 이렇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같이 이렇게 미래라는 시간이 놓여 있는 투자의 대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시세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재에 대한 시세를 평가를 할 때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부동산을 가보게 되죠. 부동산. 그리고 또 지인들, 뭐 남편한테, 뭐 부인한테, 아니면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저는 꼭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짐작이죠. 누구나 짐작이겠지만 전문적인 짐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건물은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건물은 건물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 밥을 사든 아니면 뭐 바카스 사다 드리든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은 건물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종목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빨 아픈데 내과에 가서 물어보면 같은 닥터지만 이게 참 애매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시지 마시고, 동네 부동산 지인, 아빠, 엄마, 동생, 친구,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을 5개를 보유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전문적인 경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가진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 이상은 보유를 해봐야, 실패를 한번 해봐야 돼요. 깨져보고 또 그래야 되는데, 친구가 굉장히 잘 샀어요. 강남에다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이에요, 신. 그 친구 얘기를 하면 막 너무 솔깃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부동산 지인한테 시세 평가를 하지 말고 정이 그 궁금하시면 어떻게든 건물 전문가를 찾으세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건물 전문가를 찾으면 그래도 현재 시세에 대해서는 가장 근사하게 놓아드릴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을 봤어요. 어떤 분이 매수하려고 해요. 근데 50억이래요. 50억. 50억이라 그러는데 가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게 45억 부르는 데도 있고, 예? 심지어는 뭐 3억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이 나와 있는 건물 가격이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도 이렇게 인터벌이 큽니다. 45억, 53억. 얼마나 인터벌이 크겠어요. 거의 뭐 10%를 우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나왔다는 전제 하에서도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시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물을 팔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을 50억이 적정한 건물 가격인데 50억짜리 건물을 이거를 55억에 내놨잖아요. 이 건물은 외면당합니다. 물론 동네에서 내가 건물 55억에 팔아줘 하고 내놓으면 동네 부동산들이 네 사장님 하고 받아놓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을 저 장부 깊숙이 넣어놔요. 건물 시장에서 10%를 시세보다 10%를 업해가지고 내놓는다. 그 건물은 반드시 장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파는 사람은 파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의 경우 50억짜리 건물인데 시세가 50억이 적정하다고 봤을 때 50억짜리 건물인데 종종 손님들 중에서 45억에 사달라고 그래요. 45억에. 45억에 안 된다고 안 삽니다. 방금 얘기를 되짚어보면 50억짜리를 55억에 내놓으면 이 건물을 장부 저 밑에다 넣어놔요. 부동산이. 안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50억짜리 건물을 45억에 사달라고 그러죠. 그럼 이 손님을 똑같이 장부 저 깊숙이 넣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손님은 당연히 건물을 열심히 알아만 보러 다니죠. 나 건물 사겠네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의 손실,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놓친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평가라는 부분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저 건물은 참 저 정도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저게 50억이야, 55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시기를 놓치는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재산이잖아요. 엄청난 큰 재산인데 그거 내가 뭐 이렇게 사례를 하든지 사례를 해주고 도움을 받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세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미래에 대한 평가겠죠. 미래에 대한 평가. 이게 3년 뒤에 얼마나 갈까? 50억짜리를 내가 지금 봤는데 얼마나 갈까? 물론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고 물건은 전국구 물건도 있고 지역구 물건도 있고 개발구 물건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을 저는 전국구, 조폭은 아니고요. 전국구. 이 전국구는 다름 아닌 이제 강남 3구겠죠. 그 다음에 지역구 물건. 강남 3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좋고 메인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 이런 건 지역구 물건입니다. 이 두 가지 물건 이외에 그리고 시간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벌판 정도인데 너무 황량한데 이게 한 3년 있더니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철의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개발구 물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느 쪽 물건이 됐든지 간에 3년 후에 50억짜리 물건이 얼마쯤 될까라고 시세를 놔보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미래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 현재 평가도 어려워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어떤 건물을 대출 때문에 의뢰가 들어오면 바카스를 사들고 동네 부동산에 가서 갖다 주고 이거 얼마쯤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감정평가 법인에서 그 사람들은 감정평가사라는 걸 공부해 가지고 그걸 따고 그 다음에 수습기간 보조기간 거치면서 그 다음에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네들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장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데 미래평가에 대해서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5억을 비싸게 주고 샀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5억을 싸게 주고 싸게 주고 팔았다. 그래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갈아탔는데 새로 샀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올랐다면 그때 빨리 잘 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사는 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이 미래평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과연 얼마나 이것이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 부동산을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하고 사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볼 때는 이거 팔 때 어떻게 될까? 팔 때 어떻게 될까? 팔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바로 미래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평가가 가장 어려운데 이 미래평가에 대해서는 역시 현재평가가 그만큼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라고 하듯이 미래평가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고객분들을 상대를 하면서 아쉽고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다 해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다 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 꽤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금융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대단한 자기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깨지는 모습들을 봤죠.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못 잡았어요. 참 아쉽죠. 아쉽고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일반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평가에 대한 부분만큼은 항상 퀘스천으로 이렇게 딱 놔두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건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개별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좀 길게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기회가 돼서 아침에 새벽에 늘 방송 날이면 새벽이면 어떤 얘기를 해야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물론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초심자도 있고 중심자도 있고 고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가능한 초심자한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긴 시간에는 그런 얘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세가 틀렸어. 이런 기본 자세 어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건물에 진입을 하거나 진입을 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간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시기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앞서 매매의 그 사이클이 바뀌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또 건물을 보는 데 있어서 결코 평가는 전문가의 몫이니까 진단은 스스로 하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 끝으로 좋은 건물을 사시고 싶고 좋은 건물인지 알고 싶고 또 좋은 건물이라면 보유를 또 하고 싶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살 때는 좋은 건물을 사고 싶고 팔 때는 내가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이래서 좋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다들 좋은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데, 좋은 건물은 여기 아마 하나가 붙을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건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싸고 좋은 건물. 비싸고 좋은 건물은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다고 할 테고. 싸고 좋은 건물.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더니, 세상에 뭐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있나? 아니면 뭐 싸기도 하고 좋기도 한 그런 건물이 있나? 이렇게 이제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싸고 좋은 건물을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싸다는 것부터 얘기하죠. 싸다는 거. 싸다는 거는 시세보다 싸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세보다 싸다는 거. 근데 이 싸다는 거가 이 시세보다 싸려면 조건들이 좀 있어야 돼요. 시세보다 싸려면 오래된 건물을 종합편으로 정리를 하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싸기가 쉬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물은 60년대 건물입니다. 60년대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 오래된 건물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외면을 잘 받죠. 또 건물주도 오래 보유를 해가지고 대부분 뭐 연세가 뭐 굉장히 많거나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싸기가 쉬워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내가 다르게 좋은 건물을 볼 수 있다는 전제겠죠. 오래된 건물이면. 그 다음에는 낡은 건물입니다. 오래됐으면 낡죠. 오래됐으면 낡아요. 그런데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낡은 건물이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도. 그 낡은 건물은 결국 이제 건물주나 아니면 뭐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포인트는 이 관리 안 된 건물이 포인트입니다. 관리 안 된 건물은 월세가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래된 건물도 월세가 적고 낡은 건물도 월세가 적습니다. 근데 관리 안 된 건물은 오래되지 않았어도 월세가 적고 낡지 않았어도 월세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안 된 건물은 낡지 않은 건물도 관리 안 된 건물이 있고요. 오래되지 않아도 관리 안 된 건물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시장에서 건물이 나오면 건물을 사려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 건물 왜 나왔어요? 저 건물 왜 판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좋은 건물이에요. 아니, 좋은 건물을 왜 판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다 설명을 드리면 주인이 미국에 있어요. 주인이. 관리가 안 되죠. 주인이 건물로부터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로부터 가까이 있지 않아요.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관리인이 있어요. 관리인이 있는데 대형 빌딩 같으면 관리인이 관리를 잘 하겠죠. 근데 꼬마 빌딩 5, 6층짜리 이런 건물들은 이 관리인이
건물을 관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편물 받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월세가 적죠. 이런 건물 어떻겠어요? 들어가서 관리 시작하면 월세가 30%가 올라갑니다. 30%가. 그러니까 좋은 건물은 싸고 좋은 건물인데 싸고 좋은 건물이 어디 있냐 하는데 여기에다 관심을 두시면 싸고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건물,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면 돼요. 강남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이라도 상관없고 사람이 많은, 우리가 흔히 유동인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싸고 좋은 건물은 오래됐거나 낡거나 관리 안 된 이런 건물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까지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야모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